자, 저희가 오늘 해야 될 게 비영리법인의 세법상의 의무라는 주제로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세법상의 의무가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납세 의무죠, 납세 의무. 세법상의 의무고 세법이라는 것 자체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세법상의 의무라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납세 의무가 있을 거고 이제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본적인 의무 외에 그 납세 의무와 관련해서 이제 지켜져야 될 것들, 특히 공익법인이라든가 비영리법인들은 세법 안에서 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아요. 혜택을 많이 받다 보니 그 세제 혜택들과 관련해서 또 지켜야 될 사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요한 세법을 위주로 해서 그런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납세 의무가 뭔지를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비영리법인과 가장 밀접하게 이제 비영리법인의 어떤 과세와 관련해서 조세 혜택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규정이 가장 메인으로 있는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 두 개의 법 안에서 비영리법인이 지켜야 할 사항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법에서 우리가 누가 됐든지 간에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사항은 납세 의무다라고 하는 건데 이 세법이라고 하는 것이 조세를 걷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법이다 보니 조세 의무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법이 된다. 그러면 이 조세란 것은 누가 왜 걷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비 충당을 위한 재정 수입을 마련하기 위해서 법률에 근거해서 직접적인 반대 극복 없이 부과하는 게 바로 이제 조세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법률에 근거해서 부과한다고 돼 있죠. 이게 바로 세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세법에 근거해서 조세를 부과하게 된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조세는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국세와 지방세, 목적세와 보통세, 직접세와 간접세, 인세, 물세, 독립세, 부가세 관점에 따라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1번이죠. 국세와 지방세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법인세니 상속세니 증여세니 하는 것들은 다 국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기회가 있으면 한 번씩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이 건물을 살 때 내야 되는 취득세라든가 건물을 가지고 있을 때 내야 되는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방세라고 불러요. 그럼 왜 이런 것들을 국세와 지방세로 나눕니까? 라고 했을 때 법인세나 상속세, 증여세 이런 것들은 국가가 부과하기 때문에 국세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재산세나 취득세나 이런 것들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세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산세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거나 취득세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세무서에서 연락 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지방세이기 때문에 국가가 부과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잖아요. 어디서 연락이 오죠? 구청이나 시청이나 이런 데서 연락이 와요. 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를 하기 때문에 관리도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한다. 그럼 세무서라는 기관은 뭐 하는 기관입니까? 세무서라는 기관은 국세청 산하기관이에요. 국세청이 뭐 하는 곳입니까? 국세를 관할하는 집행하는 청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국세와 관련된 업무를 보고 그 국세청이 국세와 관련한 업무를 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조직이 이제 세무서라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제 법인세나 증여세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면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지만 취득세, 재산세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온다. 이런 것 정도 한번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고요. 조세의 종류가 꽤 많아요. 이렇게 보시면 국세는 몇 개가 있죠? 세 보시면 한 14개 정도가 있죠. 예. 물론 이제 관세를 국세에 포함시키기도 하고 보통 국세에서는 관세를 빼기도 하고 왜냐하면 국경 안에서 이루어진 세금을 위주로 국세라고 하면 관세는 빠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냥 국가가 부과한다라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면 관세도 보통 포함을 시키고요. 왜냐하면 관세는 국경을 넘어올 때 내는 세금이거든요, 보통.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를 보시면 11개 정도가 있고 굉장히 많은 세금의 종류가 있다. 여기에 있는 이 세금을 우리 비영리법인들도 다 내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법인세, 증여세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세금들이 다 우리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영리법인과 관련된 주요 세금을 한번 먼저 살펴보면
많은 우리 비영리법인에 계신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비영리법인인데 내가 무슨 세금을 내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 기관이 무슨 세금을 내야 됩니까? 이런 오해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과거에. 근데 요즘은 이제 국세청이 좀 관리를 하고 이러면서 우리도 세금을 내야 되는구나라는 인식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인 사이에서도. 그래서 간단하게 주요 세금 한 서너 개만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면 자, 비영리법인이라는 이 비영리법인이 있는데 이 비영리법인에게 누가 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기부를 하게 되면 이 비영리법인은 그 기부받은 재산에 대해서 아무런 납세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증여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때 우리는 뭔가 세금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 세금의 이름이 증여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비영리법인이 누군가로부터 기부를 받았다. 자, 나는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았다. 비영리법인은 누군가로부터 기부를 받았다. 용어가 달라. 증여와 기부 달라. 그래서 마치 다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부가 다 증여입니다. 세법적인 관점에서는 기부라는 용어도 다 증여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기부를 받았을 때 그 기부받은 단체도 어떤 의무가 발생하냐? 증여세를 납부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영리법인도 기부를 받게 되면 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해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될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다만 조금 이따 우리가 이제 배우겠지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의 속해 있는 기관의 대부분은 증여세를 안 내고 있을 수 있어요. 예, 왜 납세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납부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왜 안 낼까? 이제 그거는 공익법인이라는 어떤 타이틀 하에, 공익법인이라는 이름 하에 상증세법이 조세에 대한 특례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특례라는 것이 일정한 전제 조건 하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제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사후적으로라도 얼마든지 추징을 한다는 겁니다. 왜? 원칙 자체가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부를 받으면 지금 당장 증여세를 내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잘못 관리했을 때는 사후적으로 얼마든지 증여세나 우리가 가산세를 맞을 수 있다라는 거, 추징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영리법인도 어떤 사업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용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수익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게 돼요. 그럼 수익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게 되면 우리는 세금 안 내도 됩니까?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세금 안 내도 됩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다.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영리법인처럼 돈을 벌게 되면 세금을 내야 된다. 즉 소득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면 비영리법인도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법인세법에 근거해서 법인도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원칙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급여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과 동일하게 법인도 세금을 내야 된다. 이게 이제 법인세법에 대한 이야기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를 보시면 나와 있듯이 비영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할 때는 영리법인과는 달리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그 소득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봅니다. 수익사업 소득이냐 아니면 비수익사업 소득이냐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그게 법인세법상 비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익사업 소득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 이게 이제 법인세법이 소득을 과세하는 체계예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영리법인보다는 우리가 세금을 좀 적게 내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세금 자체를 내지 않는 그런 단체들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금을 내야 되는 원칙은 동일하고 다만 소득에 있어서 세금을 내는 소득의 범위가 영리법인보다는 좀 적을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 원칙은 동일하다. 그래서 수익사업 소득이라는 게 발생을 하면 우리도 역시 세금을 내야 된다. 그게 이제 여러분 앞에 나와 있죠.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주식 등 양도소득, 그 다음에 유무형 자산의 처분 수입, 그 다음에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소득, 그리고 채권의 매매 차익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을 법인세법에서는 통칭해서 수익사업소득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 수익사업소득이라고 하면 꼭 무슨 어떤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소득이라기보다는 그냥 법인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을 통칭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7가지를 우리는 수익사업 소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7가지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영리법인들이 또는 공익법인들이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토지 등 양도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법인세법에서는 이 수익사업 소득이라는 개념은 각 사업연도 소득이라는 것 안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각 사업연도 소득 말고 토지 등 양도소득이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과세하는데 이 토지 등 양도소득은 어떤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냐? 비사업용 토지라든가 주택을 법인이 매각했을 때 그때 이제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각 사업연도 소득, 수익사업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각 사업연도 소득, 각각의 사업연도마다 발생하는 소득이다. 뭐 이렇게 해서 각 사업연도 소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지만 이제 비사업용 토지라든가 주택을 매각해서 발생하는 소득은 토지 등 양도 차익에 대한 소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요것들에 대해서도 특별히 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무에서 요게 그렇게 자주 발생하지는 않아요. 어쩌다 한번 발생하기도 하고 어떤 비영리법인은 뭐 아예 발생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되게 소홀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홀히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토지라든가 비사업용 토지라든가 주택을 매각했을 때 이걸 깜빡하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추가적으로 가산세와 함께 납부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비영리법인에게 있어서 납부해야 될 소득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청산소득 같은 것들도 있는데 청산소득은 비영리법인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그런 소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내야 되는 세금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는 세금 중에 하나가 부가가치세라는 게 있다. 그죠? 부가가치세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 비영리법인은 부가가치세를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전에 보면 비영리법인에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비영리법인도 부가가치세에 납세 의무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수익사업이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되고요. 수익사업이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납부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이냐라고 봤을 때 한 50% 정도밖에는 맞지 않아요. 그런 공식은 없습니다. 수익 사업이면 부가가치세 납부하고 수익 사업이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거는 그런 공식은 아쉽게도 없어요. 수익 사업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소득이 생겼을 때 과세를 내가 법인세를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는 법인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익 사업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 그러면 부가세에서 말하는 부가가치세를 냅니까 안 냅니까의 문제는 내가 지금 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입니까 비수익사업입니까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데 그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입니까 아닙니까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익사업과 무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가시세법상 사업자의 정의가 있어요. 그럼 내가 그 사업자의 정의를 만족시키는 부가시세법상의 사업자인데 내가 그 어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그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야. 그러면 그게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든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뭘 해줘야 된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수익사업이면 부가가치세 대상이고 수익사업이 아니면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말은 잘못된 인식이다. 이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거지 법인세와 연관시켜서 판단하는 게 아니다. 근데 이제 실무에서 하다 보면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 과세 대상이 될 때가 많고 비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들이 어떤 특례라든가 이런 것과 연관돼서 면세가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아쉽게도 그런 어떤 공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 보시면 지방세라는 게 하나 있는데요. 지방세. 지방세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보는 게 뭐 취득세, 재산세,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지방세에 해당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비영리 법인이 건물을 하나 구입했어요. 건물을 하나 구입하게 되면 당장 취득세라는 걸 내야 되고 그 건물을 유지하고 계속 소유하고 있으면 이제 매년 6월 1일을 과세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우리는
이런 비영리법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그런 취득세와 재산세가 나오는 겁니까? 안 나오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원칙적으로 다 부과가 된다라는 거예요. 원칙상 부과가 다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공익법인이나 비영리법인들에 대해서 취득세나 재산세나 뭐 여러 가지 어떤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조항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내가 속해 있는 기관이 그런 감면 조항에 해당하게 돼서 감면을 받게 되면 이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죠. 예,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영리법인보다는 훨씬 많아요. 그런 경우들이. 그래서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특례 조항에 해당하는 그런 기관들, 그런 비영리법인들은 실질적으로 취득세나 재산세가 부과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보면 과세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왜? 감면을 해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는 안 내도 되나 보다 하는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우리도 다 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증여세 때도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지방세법 역시 마찬가지예요. 감면을 해줄 때 그러면 무턱대고 해주는 감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역시 일정한 조건 하에서 해주는 감면이에요. 그러다 보니 지방세법에서도 자, 당신이 공익법인으로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취득했으면 내가 취득세를 면제해 줄게요. 그리고 그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건물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면 내가 역시 뭐 재산세도 감면해 줄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전제가 뭐냐? 당신이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그 당신의 기관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는 걸 전제로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감면을 해주는데 나중에 실태조사나 이런 걸 해보니까 그 건물이나 부동산이 고유 업무에 사용되지 않고 있더라. 또는 수익사업에 사용이 되더라. 이렇게 발견이 되면 사후적으로 다시 추징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취득세나 재산세를 면제해 준 취지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그 취지가 만족되지 않고 있다는 게 발견이 되면 취득세나 재산세가 사후적으로 추징이 된다는 거. 이거 역시 공익법이나 비영리법인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에요. 특히 재산세와 관련해서. 재산세와 관련해서 매년 감면을 받고 있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실태조사라는 걸 나와서 보니 감면해주는 건물이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더라. 이게 가장 일반적인 거예요. 수익사업에 사용되면 그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걸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실태조사 때 나타나게 되면 그 감면해줬던 재산세를 다시 추징하게 된다. 이게 많이 종종 일어나는 겁니다. 신문에도 나오고 많이 나오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법과 관련해서 우리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인이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바로 납세 의무다. 이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요 세금과 관련해서 네 가지를 한번 봤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납세 의무가 공익법인이니 비영리법인이 하는 기관들에게도 동일하게 다 적용이 된다. 원칙은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어떤 감면을 받을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그 감면이 조건부 감면이다라는 거. 어떤 조건 하에서 이루어지는 감면이다. 따라서 그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얼마든지 다시 과세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인세법부터 한번 보자. 법인세법에 있는 비영리법인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고 어떤 것들이 우리가 지켜져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세법에서 보면요. 법인세법은 납세 의무자를 크게 법인을 두 개로 나눕니다. 두 가지 종류로 나눠요. 납세 의무자, 법인세 납세 의무자는 당연히 법인이에요. 근데 이 법인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이렇게 구분해요. 본점이 어디에 있느냐 또는 주사무소가 어디에 있느냐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어디에 있느냐 뭐 이런 기준에 따라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나눈 다음에 다시 이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영리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영리와 비영리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기준 하에서 나눠보면 크게 네 가지의 납세 의무자가 나와요. 영리 내국법인, 비영리 내국법인, 영리 외국법인, 비영리 외국법인.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다 굳이 여기서 우리가 어디에 속합니까? 라고 하면 우리 기관이 어디에 속합니까? 라고 하면 비영리 내국법인 이쪽에 속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법인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까? 방금 앞에서 다 보고 왔습니다. 법인세법이 과세 대상으로 삼는 소득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각 사업연도 소득이라는 것과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그 다음에 미환류소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미환류소득은 법인세법이 직접적으로 말하는 소득은 아니고요.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곳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법인세법은 세 가지 각 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어요 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비영리 법인이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게 우리 방금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각 사업연도 소득이라는 것과 토지 등 양도소득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비영리 법인이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그리고 청산소득이나 미완료 소득에 대해서는 비영리 법인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는 이야기다. 이 소득들은. 결국 이제 우리는 법인세와 관련해서 각 사업연도 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 이 두 개를 항상 유념을 해야 된다. 특히 토지 등 양도소득은 자주 발생하지 않다 보니 망각하기가 쉽다라는 깜빡깜빡하기가 쉽다. 예,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뭐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했을 때는 한 번씩 꼭 검토를 해봐야 되는 그런 소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는 각 사업연도 소득이라 하면 비영리법인에게 있어서는 수익사업 소득을 말한다. 수익사업 소득에 한해서 법인세법이 과세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사업 소득을 보면 7가지라고 우리가 앞에서 봤는데 사업소득, 그 7가지를 굳이 이름을 한번 붙여보자면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유무형 자산의 처분 수익, 주식, 신주인수권, 출자 지분의 양도 수입, 부동산에 관한 권리, 뭐 기타 자산의 양도 수입, 채권의 매매 차익, 요 정도 7가지. 그래서 영리법인보다는 상대적으로 과세 대상 소득이 적다고는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엄청 적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특히 맨 처음에 나온 사업소득이라는 걸 보면 여러분들 비영리법인들도 뭔가 다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뭔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서 돈이 들어와. 그러면 이게 다 사업소득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 사업소득이라는 것이 생각한 것보다 광범위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사업성 있는 뭔가 일을 하는데 거기서 수입이 발생하면 대부분 다 그게 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비영리법인에 있는 계신 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반대로 생각을 해요. 자기네 비영리 기관들이 비영리 법인이 뭔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도 우리는 비영리 법인이니까 납세 의무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반대라는 거예요. 비영리 법인이 뭔가 사업이라는 걸 해서 돈이 들어오게 되면 과세 당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과세 당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즉 비수익 사업 소득이 될 가능성보다 수익 사업 소득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일본의 사업소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뭔가 사업적으로 해서 돈이 들어오면 일본의 사업소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과세 안 될 가능성보다 과세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사업소득이 뭔데요? 자, 1번을 한번 보자. 1번을 집중적으로 한번 보자. 사업소득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수익사업소득에서 첫 번째 나오는 사업소득이라는 게 뭡니까? 시행령 3조에 가면 사업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다음 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거. 그러니까 이 문장이 좀 어렵게 되어 있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무슨 뜻이에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에서 수입이 발생하면 다 사업소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만 아래에 나와 있는 것만 제외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뭔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들이는데 우리가 하는 그 사업이 통계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어느 한 사업에 들어갈 수가 있고 한 사업으로 구분이 되면서 거기서 수입이라는 게 발생해. 그럼 다 뭐라고요? 사업소득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요 밑에 나와 있는 한 20개 정도의 사업만 제외시켜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20개가 바로 제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을 때 수익 사업이 아니다라고 제외되는 한 20개 정도예요. 그럼 이 20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뭐가 된다? 수익 사업 소득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뭔가 우리 기관이 사업을 했을 때 이게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사업 소득이냐 비수익사업 소득이냐를 판단했을 때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높아요? 수익사업 소득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왜? 20개에 들어갈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읽어보시면
생각보다 이 제외되는 수익 사업에서 제외되는 20개 정도의 어떤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결국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뭔가 사업이라는 걸 했을 때는 거기서 돈이 들어와서 수입이 발생하면 그게 오히려 법인세법상으로는 과세 대상이 될 확률이 높겠구나.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 자체가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한국 표준 산업 분류에 의한 사업에서 돈이 들어온다. 수입이 발생한다. 이게 수익 사업 소득이다. 다만 아래에 열거되어 있는 한 20개 정도의 사업은 제외해 주겠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사업 소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 소득에 해당하면 우리는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7개의 수익사업 소득이라고 불리는 것 중에 우리가 또 한 번 유념해서 봐야 될 수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유무형 자산의 처분 수입이라고 하는 유무형 자산의 처분 수입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그게 몇 번째 있었죠? 다시 돌아가 보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었죠? 수익사업 소득 중에서 네 번째 유무형 자산의 처분 수입이라는 게 있었는데 자, 이게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유무형 자산을 처분했을 때 발생하는 수입이 수익사업 소득이 되는 게 원칙인데 법인세법에서 특이하게 단서 조항을 하나 달아놨어요. 그래서 유무형 자산을 처분해서 생기는 수입은 과세 대상인 수익사업 소득입니다. 라고 해놓고 단서 조항으로 다만 유무형 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해서 당의 고유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무형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무형 자산 처분 수입 자체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사업 소득인데 혹시 내가 처분한 유무형 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해서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했던 그런 유무형 자산이라면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사업 소득에서 빼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이제 유념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고유 목적 사업이 뭡니까? 자,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한 자산에 대한 처분 수입은 과세 대상에서 빼주겠다고 그랬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고유 목적 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정관상 또는 법령상의 목적 사업을 이야기하긴 하는데 괄호 열고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교재 보시면 수익 사업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수익 사업이 그러면 어떤 수익 사업을 말합니까? 우리 정관에 있는 우리가 수익 사업이라고 규정한 우리 정관상의 수익 사업을 말합니까? 그렇지 않다. 여기서 말하는 수익 사업은 법인세법상의 수익 사업이다. 그러니까 우리 법령이나 정관에 있는 우리의 목적 사업을 말하긴 하는데 그 법령이나 정관에 있는 목적 사업은 법인세법상 수익 사업이 아닌 목적 사업이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죠. 우리의 정관이나 법령상의 목적 사업이 수익 사업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법인세법상. 이런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니, 우리 목적 사업인데 이게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 사업이 되나요? 라고 많이 질문들 하시는데 될 수 있다는 거 얼마든지. 왜? 법인세법은 수익 사업이냐 아니냐를 법인세법에 있는 규정을 가지고 판단하지 여러분 정관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관에서 수익사업이라고 하면 법인세법이 그걸 수익사업이라고 하고 여러분 정관에서 그걸 목적사업이라고 하면 법인세법에서 목적사업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인세법은 그냥 법인세법 자체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하기 때문에 법인세법에서 수익사업으로 구분되는 것이 여러분 정관상에는 목적사업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실무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정관상의 목적 사업인데 왜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걷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게 법인세법상으로는 수익 사업에 해당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정관에 있는 목적 사업에 해당하는데 이런 것들이 수익 사업이 됩니까? 이런 질문들이 국세청에 들어온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국세청 그때마다 일관성 있게 계속 똑같은 답변을 합니다. 당신의 어떤 법령이나 정관상에 있는 목적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게 법인세법 시행령 3조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이라면 그건 다 수익사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봤던 시행령 3조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거지 그 개별 비영리법인들의 정관에 의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고유목적 사업이라 하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이 아닌 우리의 법령상 또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목적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익 사업이 아닌 법령상 정관상의 목적 사업에 3년 이상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사용된 그런 유무형 자산이라면 그 처분 수입은 수익 사업 소득에서 빼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하고 이때 우리가 이제 비과세 요건이 되는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라는 이런 말의 의미가 도대체 뭔지를 조금 더 살펴봐야 돼요.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라는 이 말은 내가 이 유무형 자산을 가지고 있는 동안 3년 이상만 쓰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뭐 다른 이야기입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20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유무형 자산을. 20년 가지고 있는 동안에 한 15년을 내가 목적 사업에 썼습니다. 수익 사업이 아닌. 그리고 한 5년은 수익 사업에 갖다 썼어요. 자, 그랬을 때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라는 이 말을 나는 만족시키는 겁니까? 만족 못 시키는 겁니까? 15년 썼기 때문에 만족시켰다고 봐야 돼요? 아니면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봐야 되는 거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라는 말의 의미를 보면 재밌게도 너가 통산에서 몇 년을 썼냐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3년 이상 고유목적 사업에 계속하여 직접 사용이라 함은 처분일로부터 직전 3년을 보겠다. 처분일로부터 소급해서 직전 3년을 봐서 그 처분일로부터 소급해서 직전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통산한 3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처분일을 기준으로 해서 소급해서 직전 3년을 보되 그 기간 동안에 중단 없이 계속해서 수익사업이 아닌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2010년에 나온 어떤 국세청 누군가 질의를 했나 봐요. 국세청이. 그래서 그랬을 때 국세청이 답을 해준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했다. 물론 괄호 열고 단서가 있죠. 수익 사업이 아닌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했다. 이렇게 전제가 돼야 되는데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비영리 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이나 또는 정관에 규정된 수익 사업이 아닌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누가 물어봤어요. 그럼 내가 이런 경우가 직접 사용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 같아요. 어떤 걸 물어봤냐? 내가 어떤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건물을 임대해 줬습니다. 남들에게. 그리고 이 건물에서 발생한 임대 수입을 전부 다 100%다 우리 목적 사업에 썼습니다. 수익 사업이 아닌 목적 사업에 썼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은 내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 건가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게 이제 비영리법인들이 질문하는 가장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목적 사업에 직접 썼다라는 게 이런 것까지도 포함하는 겁니까? 내가 이 건물을 임대해 줬어요, 남에게. 제3자에게 임대해 줬어요. 그러면 거기서 임대 수입이 발생하죠. 이 임대 수입을 전액 단 한 푼도 딴 데 쓰지 않고 전부 목적 사업에 썼어요. 수익 사업이 아닌 목적 사업에. 그러면 결국 이 건물도 목적 사업에 쓴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랬을 때, 이 건물을 목적 사업에 썼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생각에는, 자, 이런 것도 여기 세법에서 말하는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그래서 답변 한번 보실래요? 자,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자산의 임대 수입을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였더라도, 양도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임대해줬던 그 건물은 비록 그 임대 수입을 전액 다 목적 사업에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을 직접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것과 다른 거죠. 우리는 그것까지도 직접 사용으로 봐주기를 바라지만 아쉽게도 세법은 그것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은 아니다라는 거. 이거는 말 그대로 그 건물 자체는 직접 임대업에 쓴 거지 직접 목적 사업에 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 밑에도 또 재밌는 게 하나 나와요. 우리 한번 보시면
어떤 종교법인이 있어가지고 그 종교법인이 건물을 하나 받았어요. 건물을 하나 받아가지고 그 건물을 뭘로 썼냐면 그 종교단체에 있는 성직자의 사택으로 썼어요. 그렇게 사택으로 계속 쓰고 있다가 팔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지금 유무형 자산의 처분 수입이 되는데 이 유무형 자산의 처분 수입이 그러면 이 사택으로 쓰고 있다 판 유무형 자산의 처분 수입이 법인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이 될까요? 안 될까요?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과세 대상 소득이 되면 법인세를 납부해야 되는 거고 과세 대상 소득이 안 되면 법인세를 과세 당하지 않을 거다. 그런데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뭔가 종교시설로 썼다고 하면은 이게 뭐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썼구나 하는데 아무 이견이 없어요. 종교시설로 썼다면. 근데 지금 상황이 애매한 게 뭐죠? 사택으로 썼대. 누군가의 사택으로 썼대. 근데 그 누군가의 사택이 어떤 사람의 사택이냐? 성직자의 사택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도 내가 어떤 종교단체로서 내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 걸로 볼 수 있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실무에서 발생하는 이슈가 되는 거죠. 애매하거든요. 만약에 뭐 교회 같으면 예배당으로 썼다든가 절 같으면 법당으로 썼다든가 이렇게 하면 아무런 이견이 없어요.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견을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애매한 사택이래. 그럼 이거를 직접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게 바로 실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답변을 한번 볼까요?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비영리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법인이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에 소속되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 업무를 전업을 하는 성직자에게 사택으로 제공한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여기까지는 다행이네. 그러네. 그 다음에 보시면 교화 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성직자가 아닌 자가 사택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지리의 성직자가 정교의 보급 기타 교화 업무를 전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칙은 제시했어요. 그 성직자가 만약에 정교의 보급이나 기타 교화 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성직자라면 그 사택은 목적 사업에 쓰인 거다. 근데 전업으로 하지 않는 성직자라면 목적 사업에 쓰인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원하는 대답의 50% 정도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또 뭘 고민해야 되죠? 전업으로 하는 성직자가 어디까지를 말하는 거지? 이걸 또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의 성직자가 이걸 전업으로 하는 성직자에 해당할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세청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내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판단할 문제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또 한번 볼까요? 어느 교회인 것 같은데 어느 교회가 토지를 가지고 있다 팔았어. 그래서 이 토지가 역시 수익 사업에 해당하는 겁니까? 이 토지 매각 대금이 수익 사업에 해당하는 겁니까를 판단할 때 이 교회가 가지고 있던 토지가 좀 애매한 거예요. 어떤 토지였냐? 교회가 가지고 있던 이 토지는 신도들이 사망을 하면 그 신도들의 매장지로 썼던 토지예요. 사후에 신도들의 사후 매장지로 썼던 그런 토지야. 그렇게 쓰다가 팔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매한 거예요. 이것도 그러면 교회가 신도들만을 위한 사후 매장지로 썼으니까 종교의 복음이나 기타 교화 업무에 사용한 그런 토지로 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물어본 것 같아요, 보니까. 귀지리의 경우에는 교회가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신도들의 사후 매장을 위한 묘지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묘지의 운영이 교회의 고유 목적 사업인 종교의 보급이나 기타 교화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당해 토지의 양도는 수익 사업으로 보아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묘지를 운영하는 것은 너의 고유 목적, 교회의 고유 목적 사업인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전에 어떤 사람이 어떤 비영리법인이 억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팔았는데 그 부동산에 대해서 법인세가 과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지만 실제 요거는 소송으로도 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을 매각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법인세가 과세됐어요. 그 처분 수입에 대해서. 근데 법인세가 과세된 이유는 우리가 방금 봤지만 처분일 직전 3년간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처분 수입은 과세 대상이다라고 해서 법인세를 과세했어요. 그런데 이 비영리법인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해. 왜? 내가 3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사용 안 한 게 아니라 사용을 못 한 거예요. 이런저런 상황이 있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법령상, 행정상의 제재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자기네들이 그걸 사용하기에는 너무 불리했어. 그래서 사용을 못했어. 더군다나 더 중요한 거는 뭐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들이라든가 행정적 규제 때문에 사용을 못한 측면이 많아요. 그래서 억울한 거야. 난 사용하려고 했는데 이래저래 못하게 됐다. 그러면은 내가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행정제재상 또는 법령상 내가 사용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용한 것과 동일하게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충분히 억울할 수 있다. 거기까지는 이제 저희도 이해를 해요. 그래서 충분히 억울할 수 있어. 그러면 이거를 정당한 사유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런 사유들을 다 인정해줘서 이거는 사용한 걸로 봐줘야 되는 건가? 라는 것이 이제 이슈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억울하다고 소송까지 갔습니다. 실제로 이 질문과는 별개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이 질문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비영리 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해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여부에 불구하고 그 당해 토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당한 사유 여부는 따지지 않겠다. 이게 이제 국세청의 답변이었고 실제 이런 답변과 관계없이 이제 실질적으로 누군가가 자기를 구제해달라고 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법원까지 간 적이 있어요. 자, 그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소송의 결과는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아니면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네.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더라면 교재에다 이걸 넣을 이유가 없죠, 제가. 그죠? 납세자가 이겼는데 왜 이걸 제가 교재에다 넣을 필요가 없죠. 네, 국세청이 이겼어요. 대법원 역시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줘야 되는지는 법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법 어디에도 정당한 사유를 고려해야 한다는 어떤 문구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그럴 이유도 없고. 그리고 매번 어떤 과세를 할 때마다 처분청의 입장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매번 고려해야 될 필요도 없고 더군다나 법에 그런 내용도 없고 그래서 정당한 사유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대법원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무형 자산의 처분 수입에 대해서 법인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정당한 사유와 상관없이 그거를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면 과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종종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찾아보면요. 사례가 많아요. 그리고 강의를 하다 보면 쉬는 시간에 종종 오셔서 이야기하시는 분들 이런 걸 이야기를 해요. 자기네들은 비과세 대상인 줄 알고 신고를 안 했는데 나중에 연락이 와서 결국 과세 당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교재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러면 실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0년을 가지고 있어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만 소급해서 이 수익사업이 아닌 목적사업에 쓰면 비과세가 돼버린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20년 가지고 있는 동안에 15년을 실컷 수익사업에 갖다 썼어. 그리고 마지막 5년만 목적사업에 갖다 썼어. 그러면은 파는 시점에서는 직전 소급해서 3년간 목적사업에 쓴 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20년 가지고 있는 동안 15년 수익사업에 썼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다 뭐가 된다고요? 비과세 대상이 됐었어요, 과거에는. 실제로 그랬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제 국세청이 이런 관리를 하다 보면서 이 규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좀 억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세청 안에서. 야, 15년을 수익 사업에 썼는데, 그리고 고작 5년, 마지막 5년만 목적 사업에 갖다 썼는데, 전액이 다 비과세 되는 건 너무하지 않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이제 의심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 4년 전에 이제 비과세는 맞아. 비과세는 맞지만 이제 규정이 하나가 개정이 되면서 어떻게 개정이 되느냐. 이 방금 말하는 것처럼 15년간 수익 사업에 쓰고 5년간 목적 사업에 갖다 썼다면 5년간 목적 사업에 쓴 기간 동안에 발생한 양도 차익만 비과세. 그리고 15년간 수익 사업에 쓰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양도 차익은 과세.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이제.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 세금을 낼 때는 전체가 다 비과세가 아니라 만약에 이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기간 동안에 온전히 다 비수익 사업에 썼다고 하면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혹시 일정 기간은 수익 사업에 쓰고 일정 기간은 목적 사업에 썼다고 한다면 설사 내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해서 썼다 하더라도 이제 기간별로 그 기간, 수익 사업에 쓴 기간 동안에 발생한 양도 차익과 비수익 사업에 쓴 기간 동안에 발생한 양도 차익을 구분해 가지고 과세 대상과 비과세 대상을 구분해 줘야 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몇 년 전에.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3, 4년, 4, 5년 이 정도 전에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유념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전체가 다 비과세는 아니다. 요새는. 그러니까 비과세 원칙은 동일한데 실제 과세 표준을 구할 때는 전체가 그렇게 되지 않고 목적 사업에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만 그렇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법인세법에서 말하는 수익사업소득 7가지 중에 이슈가 실무에서 이슈도 많이 나오고 또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2가지를 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라는 것이 있다. 법인세법이 과세 대상인 소득, 수익사업 소득을 과세한다고 하지만 우리 실무에서 막상 우리가 내는 세금은 얼마 안 돼요. 영리법인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동일한 수익 사업을 해.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비영리법인이 제조업을 해. 그래서 뭐 1년에 한 10억의 매출이 발생해. 근데 어떤 영리법인이 우리와 똑같은 제조업을 하나 하고 있어. 그래서 거기도 1년에 우리가 똑같이 10억의 매출이 발생해. 우리가 똑같아요. 이익도 똑같아. 그런데 신기하게 그 영리법인이 내는 세금과 우리가 내는 세금을 비교해 보면 똑같이 과세 대상인데도 우리가 적게 낸다. 그게 왜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왜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고 하면서 실제 비교해보면 동일한 조건의 영리법인보다 세금이 더 적게 나옵니까? 바로 지금부터 우리가 보려고 하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이라는 이 제도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법인세법이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특례를 주고 있어요. 비영리법인에게 조세에 대한 감면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에 대해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 조세 특례를 주는 아주 좋은 제도이면서 동시에 이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의 취지가 잘 지켜지지 않으면 사후적으로 역시 법인세를 추징당하면서 거기에 이자 상당에까지 추징당하는 아주 또 무서운 칼날이 돼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좀 유의 깊게 좀 알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됐으니까 좀 쉬었다가 3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